네, 안녕하세요. 저는 3부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의 김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그 대학로 그 공공그라운드 5층에 와 있는데요. 여기 날씨는 좀 흐릿하기도 하면서 비는 약간 뿌렸다가 지금 개어 있는데 아주 덥지도 않고 좋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건물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뉴스페이퍼라고 하는 어떤 그 청동 조형물이 센터 파란색장 앞에 있던데 여기저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공공문화라고 할 수 있는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형 설치물들이 도시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화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그 공공미술이나 공공예술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내외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르게 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특히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문학관이라고 하는 그 장소 공간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문화의 수준 높은 질을 감상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이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3부에서는요, 앞에 이제 일부 기조 발제와 2부의 그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2부에서의 그 주제 발표가 텍스트 내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면 3부에서는 텍스트 외적으로 문학 콘텐츠적으로 문학 작품이 일반 대중과 독자들을 만나는 그러한 순간에 대한 그런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특히 시각 자료로서 그림과 사진 등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3부에는 2개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명희 문학관의 관장님으로 계시는 최기우 관장님께서 이 최명희 문학관에 대한 운영 사례를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인천대 이승 교수께서 하동의 박경림 문학관의 콘텐츠 구성과 기획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그 문학관 관련 내용 발표를 통해서 토지의 그 작품이 문학 콘텐츠적으로 어떻게 확산되면서 일반 독자 대중과 만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제적인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30분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 발표당 15분이 되기 때문에 준비하신 것에 비해서 시간은 짧습니다만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전주의 힘과 긍지 최명희 문학관 운영 사례라는 제목으로 최명희 문학관장으로 계시는 최기우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최기우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주 최명희 문학관의 관장으로 있는 최기우입니다. 실제 문학관 관련해서는 직접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조금 안타까운 사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최명희 문학관이나 혹은 남원에 있는 홈플문학관에 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최명희 문학관은 현재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생겼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관광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출입은 좀 많은 편이고요. 전주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관광지의 일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최명희 선생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 한옥마을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잘 맞아 떨어지게 된 곳이어서 특히 전주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에 인문학적 요소를 맡아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예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예, 다음 화면. 자, 엔터 쳐주시죠. 예, 최명희 문학관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여러 곳입니다. 최명희 선생을 기억하고 있는 공간은 전주와 남원에 중심이 되어 있고 전주에는 최명희 문학관이 있고 또 최명희 선생이 태어난 생가를 복원하지는 않았고요. 생가터에 표지석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생가터가 있는 공간과 최명희 문학관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잇는 공간을 최명희 선생의 이름을 따서 최명희 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또 최명희 선생이
다녔던 전북대학교 뒤편에 최명희 선생의 묘가 있는데요. 이쪽은 홍불문학공원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최명희 문학관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생가터와 또 홍불문학공원, 또 최명희 문학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묘지 같은 묘 같은 경우는요, 보통 문학관들이 관리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데 저희는 다행히 참봉벼슬을 맡아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문학관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홍불기념사업회라고 하는 단체가 처음 생기면서부터 곧바로 선생의 묘를 관리를 해주는 게 후배된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일이고 지금껏 이어내고 있습니다. 최명희 문학관은 이러저러하게 그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생가터나 문학공원을 매번 가는 곳은 아니고요. 매주 1회씩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문학 기행팀들이 왔을 때 시간에 따라서 생가터나 또는 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문학 기행팀들이 가장 감동을 받고 하는 공간은 문학관도 그렇지만 선생의 묘를 찾아갔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다음 화면. 예,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일 겁니다. 어제도 최명희 문학관에 여러 팀들이 좀 찾아왔었는데요. 다른 지자체의 문학관을 비롯한 문화시설들이 만들어진다거나 또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고민할 때 최명희 문학관을 많이 찾아와서 또 최명희 문학관과 전주시를 많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명희 문학관의 예산은 현재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산 자체는 전주시에서 1억 5천 정도, 1억 6천 정도를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런저런 후원을 받거나 또는 공모전 사업들 또 자체적으로 수익을 얻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비중들이 평균적으로는 7천, 8천 정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조금 예산을 많이 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자비 부담을 많이 하는 곳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108개의 문학관 중에서 최명희 문학관을 비롯한 몇 군데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라북도에는 모두 10개의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 10개의 문학관 중에서 부안의 석정문학관 그리고 전주에 있는 전북문학관 그리고 전주 최명희 문학관 이 세 곳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7곳은 지자체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예, 이건 그 방문객 추이들인데요.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문학관들 현재 등록되어 있는 문학관들이나 숫자가 파악되고 있는 문학관들이 1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문객들이 많은 곳으로 소문나는 곳이 춘천의 김유정 문학관, 또 평창의 이호성 문학관, 또 목포 문학관, 기타 등등의 몇 개의 문학관들일 텐데요. 전주에 있는 최명희 문학관도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 그런 문학관에 속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강진에 있는 시문학파 기념관에서 힌트를 얻어서 저희도 무인계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작년 1월에. 그래서 지금은 좀 정확한 숫자들을 내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전주 한옥마을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만 정도의 연평균 20만 정도의 사람들이 방문을 했고 그러다 보면 하루 평균에 633명 정도가 되는 걸로 기록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왔을 때는 2014년도에 30만 명이 조금 넘는 이런 정도 숫자였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튼 많은 사람들이 오는 문학관도 좋겠지만
저희는 한 번 왔던 분이 다시 또 방문해주는 그런 문학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번 올 수 있는 100명의 사람보다 뭐 그런 그리고 굳이 뭐 저희들은 초등학생들이 방문할 때도 사실은 누구나 뭐 찾아오면 참 기쁘고 좋습니다만 초등학생들한테 최명희 선생이나 홈플을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전시실에 들어가서 전시실에 구성되어 있는 텍스트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단어 한 가지만 가지고 가라. 그러면 어떤 친구는 시집이라는 단어를 가져가기도 하고 또 그 전시장에서 사전이란 단어를 발견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명이나 홈플이나 뭐 이런 단어들도 좋지만 그 친구 마음에 닿는 그런 단어를 찾아가기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저희들 방문객 숫자들은 뭐 이런 정도가 됩니다. 다음 화면 예, 최명희 문학관의 운영 자체는 저희는 그 정명이라고 하죠. 이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명희 문학관에 구성된 이름은 전주와 최명희, 문학, 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단어를 중심으로 각각의 단어들에 맞춰서 그리고 각 단어들이 융합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글이나 작은 행사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그 단어들 속에서 파생이 되는 것이고 또 모든 프로그램들은 최명희 선생의 삶과 문학 세계의 특징들을 잡아서 그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음 화면 주시죠. 예, 뭐 이런저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뭐 1년 뒤에 받는 나에게 쓰는 편지라든지 또는 필사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서나 충분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문학관들이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 2007년도부터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은 문학관들을 비롯해서 여러 문화시설과 단체들에서 함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뒤에 받는 나에게 쓰는 편지 같은 경우는 유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 많을 때는 1년 동안 참가자들이 11,000명 정도 이렇게 참가를 하기도 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좀 우스운 말로 저희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을 다른 문학관에서 워낙 많이 따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프로그램도 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또 개발해서 다른 문학관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자료집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문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했고요. 최명희 문학관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즉흥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날 때 곧바로 하자. 그리고 당기면 곧바로 하자. 또 누군가가 찾아올 것 같으면 그분을 활용해서 또 그분에게 부탁해서 곧바로 무언가를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최명희 문학관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장이요. 예, 뭐 실내는 이렇게 생겼고 여러 프로그램들 그리고 저희들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최명희 문학관의 독립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최소한 전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과 단체들, 또 전주 전라북도의 축제들과 연결시켜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이것은 최명희 문학관이 독립된 단체지만 여러 단체들과 늘상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또 최명희 문학관의 폭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측면도 됩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이유는 저희들의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체들과 일을 하면서 약간의 예산을 받고 저희들은 실제 일을 하고 뭐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백일장 같은 프로그램도 처음에는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영화 100일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엔 전주국제 발효식품 엑스포와 함께 발효 100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5년째 하고 있는 게 전주세계 소리축제라고 하는 축제 조직하고 소리 100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0일장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 되는 것이고 각각의 축제들은 영화와 발효와 소리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문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각각의 것들을 알릴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하는 전략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단체들, 특히 이왕이면 문학과는 조금 관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체들을 찾아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지역 내에 있는 대학들과는 당연하게 더 깊이 있게 관계를 맺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특히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 많이 참가를 하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들이고요. 최명희문학관 인턴십을 통해서 배출된 많은 친구들이 지금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이요. 예, 최명희문학관에 오면 곧바로 볼 수 있는 그 전시품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문학관들 중에서 아마 최명희문학관이 크기나 뭐 예산 규모나 이런 측에서 가장 작고 좁은 문학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죠. 그건 저희들이 이제 학예사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되는데 이 화면 속에 나와 있는 이 탑이 무엇이냐면 어느 단체나 시설을 보면 방명록이 있습니다. 최명희문학관에도 방문해 주신 분들이 한두 마디의 글을 써서 남기는 그런 방명록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방명록을 어느 창고에 두지 않고요. 그 방명록에 있는 모든 글들은 그 원문 자체는 이미지 파일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텍스트는 전부 다 워드를 쳐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명록에 글을 남기신 분들은 최명희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글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문학관 입구 쪽에 이렇게 탑처럼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최명희문학관의 15년, 16년 동안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내놓게 된 첫 번째 가장 실제적인 이유는요. 원래는 대부분은 다 창고에 집어넣죠. 그런데 최명희문학관은 별다른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은 전면적으로 내놔서 승부를 걸자라고 하는 것으로 방명록을 오히려 내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들을 찾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자신의 흔적을 지워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음 장. 예,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덜 한데요. 최명희문학관에서 처음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유명 인사들, 저명 인사들로부터 최명희문학관과 전주와 관련된 공식적인 멘트들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런 멘트들은 방명록 같은 류의 멘트들은 뭐 당연히 받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한 단계 나아가서 지역 언론사에 직접 기고를 통해서 그분의 글을 받던지 아니면 그분을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최명희문학관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맨 처음 기조발제를 하신 김영룡 훈플기념사업회 대표와의 인연 때문에 뉴욕타임즈에 최명희문학관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문학관 중에서 뉴욕타임즈나 또 예, 거기에 언급된 문학관은 최명희문학관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뭐 이혜령 문화부 장관도 처음에 모셔서 전주라고 하는 단어와 최명희문학관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직접 멘트를 듣고 이번 인터뷰 기사를 했던 거고요. 저는 문학관 자체는 가장 중요한 건 민간이탈 형식이나 직영이나 이런 외피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문학관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잘 되고 있다라고 손에 꼽을 만한 문학관들은 아마 뭐 민간이탁이 좀 많긴 합니다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즐기고 또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마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다음 장이요. 예, 치매문학과는 이런저런 평가들을 많이 받습니다. 민간이탁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일주일씩 시도의 감사를 받기도 하고요. 또 이런저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처음 2006년 개관 이후에 그리고 작년까지 계속 전주시는 민간이탁 시설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그 시도 그 자체가 경영평가를 좀 받기도 하는데요. 저희들 치매문학과는 늘상 모든 평가에서 지금 15년째 S등급은 전주에서 S등급은 95점 이상입니다. S등급을 받고 있고 대부분 1위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학예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또 우리 동네의 분들이 치매문학관이 처음 개관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방문객들은요. 한옥마을을 찾아주는 관광객들이 아니고 이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든 홍불을 한 권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또 최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최명희 문학관의 맨 처음에는 평상에 고추말리로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지요. 그런 생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문학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가장 아끼는 문학관이 문학관으로서의 가치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문학관을 유지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치매문학관의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기호 관장님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더 있다면은 더 많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종합토론 때 좀 더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2013년에 뉴욕타임스에 소개된 내용도 좀 보고 싶고요. 어쨌든 그 관장님의 발표 속에서 최명희 문학관이 어떻게 보면 문학관이라는 게 약간 좀 침체돼 있고 뭐 그런 느낌이 나는 곳을 돌아다니면 많이 느끼게 되는데 뭐 오래전에 저도 가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살아있는 문학관이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학관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또 다른 문화 콘텐츠와 끊임없이 협력하려고 하는 모습을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발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최기호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인천대학교에 계시는 이승 교수께서 하동 박경희 문학관의 컨텐츠 구성과 기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는 이 연구자들 가운데 박경희 문학관과 관련된 콘텐츠 면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분이 이승훈 교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박경희 문학관에 대한 콘텐츠 구성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동 박경리 문학관의 콘텐츠 구성과 기획 발표 맡은 인천대학교 이승윤입니다. 예, 35분이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15분을 다 쓸 생각이 없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하동에서 만나야 되는데 하동에 가지 못했으니까 그 하동의 모습도 보여드리고요.
그 앞에 최 관장님은 이제 내부자의 입장에서 그 문학관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시고 자랑도 해 주시고 했는데 저는 내부자는 아니고 사실 걸쳐 있습니다. 그 하동 문학관에 이런저런 콘텐츠 구성하는데 참여하기도 했고요. 근데 참여를 하려면 이게 잘했다만 하면 안 되니까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좀 수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엊그제 저희 그 토지학회 회장님이랑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이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토지 너무 기니까 한 권짜리 다이제스트를 만들자. 다들 동의하는데 저는 크게 얘기하지 않고 다이제스트를 가지고 작품을 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꼰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문학은 책으로 읽어야지, 원본을 읽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문학과는 그거랑 가장 거리가 먼 것이죠.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또 문학관을 통해서 작품을 읽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 중간에 기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는 아시다시피 많은 그 다른 장르와 교섭이 일어납니다. 만화 토지도 있고요, 뭐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청소년 토지도 있고, 또 앞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이태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과 계속 만나서 토지라는 작품을 전파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문학관도 이렇게 작품과 독자가 만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토지는 박경리와 관련된 토지는 여러 곳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통영에는 박경리 선생님 묘소가 있으니까 그 묘소 바로 아래에 박경리 기념관이 있습니다. 박경리 추모공원이 마련되어 있고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하동에는 박경리 문학관이 있고 최참판댁이 있고 토지마을이 있고요. 규모로 보면 가장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문학관인 셈입니다. 원주에는 박경리 문학공원이 있고 박경리 문학의 집이 있고 토지문화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박경리 기념관, 박경리 문학관, 뭐 토지문화관 서로 이름이 조금씩 헷갈리는데 조금씩 다 다르죠. 다른 만큼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고 불만도 있습니다. 그럼 박경리 문학관은 어떻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하동 평사리인데 어쨌든 이 작품에서 하동 평사리는 작품이 출발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작품이 정리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의 확장과 응축, 그 핵심에 이제 하동 평사리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네, 괜찮아요. 자, 가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그 평사리 들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평사리 들판은 고소성에서 찍은 것입니다. 위에서 찍은 느낌이 나죠? 저 멀리 섬진강도 보입니다. 자, 하동 경남 악양군 평사리이고요. 지금 토지마을 또 그 최참판댁 SBS 드라마 토지의 드라마 세트를 보존해서 지금 토지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가 재작년에 올라서 2,000원을 내야 토지마을에 입장할 수 있고 최참판댁도 볼 수 있고 박경리 문학관에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의 그 일부는 유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MOU를 맺어서 토지문화관 측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그 문화관이란 그 유족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행복하게 같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하는데 또 이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나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박경리 문학관은 그 이전에 농기구 박물관을 리모델링한 것이어서 사실 공간이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하동에서는 2001년부터 토지문학제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20년이 되는 해여서 사실은 우리 그 토지학회도 그렇고 꽤 큰 행사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 역병이 돌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에서도 일부에 역병이 돌더니 결국 역병이 돌아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토지학회는 2015년부터 매년 5월에, 올해는 지금 8월에 하고 있는데요. 하동에 내려가서 하동군의 지원으로 토지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최참판댁의 모습입니다. 최참판댁 입구에는 최참판 동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렇게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소설 토지의 최참판은 이미 죽은 이후이기 때문에 최참판의 모습은
아닌데 최치수여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 최참판 동상이 있고요. 최참판댁 안에 가면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최참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참판 하동에서 이제 최참판을 공모합니다. 면접도 보고 심사해서 가면 관람객들이 가면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 최참판 분은 구례분이더라고요. 구례분. 그러니까 하동 악양 평사리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면접을 보니까 주로 이제 풍모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 모양인데 그래서 좀 낯설었습니다. 최참판은 그래도 서부 경남 방언을 쓰고 있어야 될 텐데 구례 방언을 쓰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그 콘텐츠들이 안에 운영되고 있는 셈이고요. 그 아래는 그 최참판 댁의 내부와 외부 모습이고 별당 앞에 있는 연못의 모습입니다. 꽤 규모가 큽니다. 최참판 댁은 그 밖에서 본 모습인데요. 아까 그 평사리 들판을 보여드린 것처럼 토지에 나오는 최참판 댁이 그대로 재현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최참판 댁이 산 중턱에 있을 일이 없잖아요. 산 중턱에 있습니다.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규모는 꽤 그 드라마를 찍을 만큼 큰 규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별당에서 본체로 가는 그 입구를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최참판 댁 안에서 평사리 들판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섬진강과 평사리 들판이 보입니다. 어느 위치에 최참판 댁이 앉아 있는지 유추하실 수 있겠죠? 자, 최참판 댁 뒤에 사당 뒤에 그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 길이 아주 예쁜데요. 이 대나무 숲을 지나가면 그 뒤에 문학 앤 생명이라는 공간이 나옵니다. 예전에 평사리 문학관이고요. 지금은 문학관으로 운영하지 않고 세미나실과 사무실이 들어 있습니다. 작년 저희가 그 학술대회 할 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문학 앤 생명이라는 이 공간에서 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56석 규모의 강연장이 있고요. 또 작은 소회의실과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박경리 문학관입니다. 입구고요. 그 작년과 올해의 모습이 조금 다른데 잔디가 깔려 있고 들어가는 쪽에 이제 그 돌도 깔아놨습니다. 지상 1층 연면적 307.4평방미터 꽤 큰 규모죠. 그 전시 공간은 목재 마루로 되어 있고요. 박경리 선생님 유품들 그리고 아트 콘텐츠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저희를 맞아주는 게 박경리 선생님 동상입니다. 5개의 동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동상이 지금 하동 박경리 문학관에 있는 동상이고요. 두 번째 동상은 원주 토시문화관에 있는 동상이고요. 세 번째는 통영 박경리 기념관 앞에 있는 동상입니다. 네 번째는 건너뛰고 다섯 번째 있는 동상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안에 있는 박경리 선생님 동상입니다. 같은 모습이에요. 같은 모습인데 하동 박경리 문학관의 동상만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지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찾으셨나요? 다른 동상과 다르게 박경리 선생님, 하동에 있는 동상은 박경리 선생님 뒤태에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박경리 선생님이 있고 앞에 그 공간과 어울리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2번 보시면 토지문화관은 작가의 집필실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세 번째 통영 박경리 기념관, 박경리 선생님 묘소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유고시집의 1절을 땄습니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상트대학에 있는 박경리 선생님 동상은 모습은 다 같지만 이거는 러시아의 푸시킨과 박경리 선생님을 트레이드한 거거든요. 그래서 박경리 선생님 시 중에서 3이라는 시의 1절, 슬픔도 기쁨도 왜 이리 찬란한가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하동 평사리는 토지의 출발이 되는 곳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그 좌대에 있는 문구도 박경리 선생님 그 토지와 관련된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에러가 난 거예요. 처음에 좌대를 만들어 놓고 선생님을 앉혔다가 선생님을 돌렸든지 좌대를 돌렸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 사진을 찍을 때 뒤에 와서 한번 찍고 앞에 가서 한번 찍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좀 수정을 해서, 그리고 입구에 들어갈 때 박경련 선생님이 저희를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요. 박경련 선생님의 뒤태를 보면서 이렇게 관람객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예, 이 동선도 좀 다시 짜야 될 것 같고, 동상도 다시 앉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동상은 원주 박경리 문학공원 안에 있는 동상인데요. 그 1, 2, 3, 5번 동상은 그 실물보다 약 70% 정도의 크기입니다. 박경리 선생님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네 번째 공원에 있는 동상은 거의 2배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치막 폭에 관람객들이 앉아서 박경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앉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된 것이고요. 옆에 보시면 고양이 있죠? 왼쪽에. 오른쪽에 책이 있고 그 책 위에 호미가 얹어 있고요. 박경리 선생님 앉아 있는 그 바위엔 원고지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 글이 새겨져 있고요. 그렇게가 이 동상의 한 세트가 되는 셈입니다. 다른 것들은 보면 공간과 잘 어울리게 이렇게 뭔가 좌대도 만들어져 있고 문구도 새겨져 있는데 합동 같은 경우에는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분 남았죠? 지나진 않았네요. 예, 빨리. 2016년에 그 박경리 그 문학관 개관식 할 때인데요. 개관식 하고 나서 안에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국어사전이랑 재봉틀은 선생님이 쓰시던 유품이 지금 다 있는 것이고요. 그 나비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은 김지한 선생님인데 생전에 그 장모와의 사이를 잘 반영하듯 서로 등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상징적에서 제가 한 장 찍어 놓은 겁니다. 자, 올해 박경리 문학관 리뉴얼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 아래에 있는 게 박경리 선생님이 실제 쓰시던 나비장인데요. 이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도 많고 그래서 아직 원주, 사택이 있는데 올해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나비장은 그 모조품입니다. 이걸 빼고 이 박경리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나한테 3가지 보물이 있었는데 요거에 다 합동에 가서 전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합동 박경리 문학관에만 있는 거예요. 인물 형상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인물 형상도인데 인물 관계도. 대개 우리가 인물 관계도라고 하면 오른쪽에처럼 이렇게 트리의 형식으로 맨 위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가는데 이 인물 관계도는 우리 투지학회 초대 회장이었던 최유찬 교수님의 저서에서 토지의 인물들을 하늘의 별자리처럼 천체에 떠있는 그 별자리처럼이라는 그 대목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인물 관계도도 멀리에서 보면 지금도 보시면은 글씨는 잘 안 보이고 뭐 천체 같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박경리 문학관이니까 토지의 인물들을 상상해서 만든 가족사진입니다. 잘 보시면 아는 분도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그 박경리 선생님 책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이 전시되어 있는 이 책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거기에 그 장 안에 이 주부생활, 거기 왜 이렇게 주부생활을 잔뜩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채울 만한 콘텐츠가 없어서 이 주부생활을 어렵게 구해서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어울리지 않죠. 박경리 문학관과 어울리지 않죠. 주부생활에 토지가 잠깐 연재되기는 했지만 그 주부생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정되고 보완되고 교체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하동 박경리 문학관에서 내려오면 토지 마을이 있습니다. 토지 마을이 있는데 토지 마을 앞에 소도 있어요. 녹음기를 틀어놔서 1분 30초마다 소가 웁니다. 그리고 문 앞에 이렇게 뭐 두리네, 뭐 하만댁, 칠성이 이민네 뭐 이런 식으로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요. 용인에만 볼게요. 그 평사리 상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용인은 평사리 상인이 아닌데 작가는 이 땅의 농민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내 강청댁이 호열자로 죽고 맞습니다. 간도로 가는 탐욕스러운 이민혜 때문에 맞고요. 그리고 월선의 품에서 죽습니다. 누가? 용이가? 아니죠. 용의의 품에서 월선이가 죽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토지를 읽은 사람이면 일반 독자여도 누구든지 체크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평사리의 상민으로 바꿨고요. 월선이 그의 품에서 죽는다로 바꿨는데 이것도 사실은
요 정도 그 사이즈 안에서 뭔가를 넣으려고 하니까 사실 이미지가 그 이전의 이미지에서 약간 덧칠한 것 아니 있고 근데 농민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상민으로 해야 돼요. 그 글자를 다 바꾸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번에 윤열 작업할 때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예. 이 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사실은 여기 있는 것은.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하면 지금 그 상당히 큰 공간 안에 문학관도 있고 토지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예전에 평세리 문학관 공간도 있고요. 칠장판택도 있는데 이것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것들을 공간과 공간을 링크해서 좀 더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천명의 문학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쭉 말씀드렸으니까 종합 토론 시간에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그 왼쪽에 박경림 선생님 예전에 그 정릉 사실 때 사진인데요. 가운데 작년에 돌아가신 그 김영주 따님, 김영주 이사장님 계시고요. 오른쪽에 김재현 선생님 계십니다. 행복했던 시절인데 지금 두 분은 더 이상 만날 수 없겠네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만나고 헤어지지만 내년에는 하동에서 혹은 남원에서 전주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See you again.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승윤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는 문학관이 질적으로 좀 더 아주 좋아지는 그런 이 노력이 필요한데요. 어떤 곳에 가보면 좀 엉성하고 일반인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전문가가 볼 때 이거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발표에서도 들으셨던 것처럼 하동의 봉상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혀 그 내용을 거꾸로 표기를 해서 일반인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고쳐져야 하는데 아마 그러한 일을 하는 것도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에피소드식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명동의 유네스코 회관에서 서울 보증보험 쪽으로 내려오는 곳에 이상의 동판이 바닥에 있는데 이상의 본명 바다에 자 해경인데요. 거기는 김여희에서 김혜경으로 여성적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고치려고 종로구청하고 중구구청은 아니했는데 서로 책임 미루고 모른다고 해서 아직까지 못 고쳤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문학관이나 그런 문학 관련 콘텐츠들의 오류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아마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좀 고쳐가면서 더 좋은 그런 문학관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궁금한 내용은 종합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이 토론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3부의 발표, 두 분의 발표를 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가깝게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더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더 나눌 이야기거리가 더 풍성해졌을 텐데 이렇게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어떤 이 학술대회를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종합토론을 맡은 수명여대 장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학술대회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논의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일단 자기 기기에 음소거를 해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실 경우에 어느 분께 발언의 순서를 드려야 될지 이제 순서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질문하실 사항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이제 전체 모니터를 보면서 발언의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각의 발표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문과 그것에 따르는 답변은 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여기에 직접 토론자로 참여하지 않은 선생님들께서 혹시 남은 질문거리가 있다면 종합토론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이어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네, 최유일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이승윤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금까지 보면 문학관이 그 어떤 특정 장소에 그 한정된 영역으로 존재해 왔는데 우리가 지금 언택트 시대를 살고 있어서 이후에 그 박경리 문학관을 리모델링 할 때 그 언택트 상황에서 어떤 그 콘텐츠를 추가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후에 그 박경리 문학관 리모델링 시에 어떤 요소들이 그 변화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윤 선생님께서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참가하고 계신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화면을 좀 볼 수 있도록 전환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마지막 종합토론 시간이니까 멀리 온라인상이라도 서로 얼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더 좋은 이야기들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디오 켜주십시오. 비디오 켰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진 선생님. 함정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질문 있을지 모르고 앉아있어요. 예, 이승윤입니다. 그 질문 두 가지인데, 그 언택트 시대 문화관은 살아남기 힘들죠. 문화관은 찾아와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최기 선생님, 그 홍콩 문학관 운영했던 사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와서 이렇게 목록을 남기고, 남긴 그 기록들을 그 홈페이지도 올려주고,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문학관 자체도 그냥 이렇게 그 단순히 와서 볼 수 있는 전시관뿐 아니라 인터넷 웹상에서도 뭔가 전시물들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하동 박경리 문학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홈플 문학관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을 박경리 문학관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리적인 그 약점도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는 어렵고 주로 외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외부 관람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외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토시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 하동의 토시학회로 가도 태천판댁 보고 박경리 문학관 보고 토시마을은 그냥 스쳐서 내려와요. 아무것도 그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소만 울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뭘 눌렀네요. 예를 들면 그 위에 한옥 체험마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위에 체험마을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고 올해 이제 리뉴얼 작업을 하면 원래 있던 그 전시물들이 옮겨가야 됩니다. 옮겨가야 되는 전시물들을 우리가 이제 뭐 군청이나 아니면은 그 유족에게 다시 돌려보낼 게 아니라 처음 오는 그 관람객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이전의 전시물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도 토시마을을 활용할 수 있고 거기 만약에 한옥 체험마을처럼 운영한다면 밤에 박경리 선생님 그 원작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도 사용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럼 이런 프로그램 언택트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오히려 코로나 시절이 그런 그 봉사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가지 않을 거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관이랑 찻잔판때기랑 토지마을이 하나의 그 체험 공간으로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지역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최일 선생님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요? 충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약간 언택트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질문을 좀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이제 들으면서 느꼈던 간단한 소회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아까 최기우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마음에 드는 단어 한 가지로부터 이 텍스트에 대한 또는 관계 이런 것들을 시작한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토지하면 양, 혼불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부담감들 때문에 좀 더 가까워질 기회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단어 하나부터 시작한다는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활동들이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아주 전문적인 어떤 기획과 구상 속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어떤 즉각적이고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그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그 시행착오 속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혼불과 토지가 많은 점에서 여성 작가가 썼고, 뭐 대하소설이고, 역사소설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유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읽거나 연구해 본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 저도 혼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관심이 생겼고, 그리고 토지와의 어떤 점이 유사한지 또는 어떤 점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저처럼 이제 새롭게 생각하게 되신 점이 있다라든지 또는 논의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질문해 주십시오. 어느 분께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이제 그 특정한 어떤 발표 주제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번 학술대회 관련해서 좀 더 폭넓게 박경림 문학 또는 최명희와 박경림 문학의 어떤 비교 또는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어떤 그 한국 문학의 나아갈 길, 비전 이런 이야기들도 폭넓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배운 선생님 음소거를 네네. 드립니다. 저 박장미 선생님께 질문 드릴 건데요. 저요? 네. 얘기하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아까 혼불 그 서술자 개입 말씀하시면서 그 독자들을 몰입하게 하는 몰입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잘 납득이 안 가서요. 특히 이제 8권 같은 경우에 거의 역사 서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백제에 대한 그 역사 서술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심진학 그 선생님이 이제 발화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은 서술자가 쭉 설명을 하다가 심진학 선생님이 잠깐 이제 툭툭 튀어나오다가 그래서 두 사람의 그 발화도 잘 구분이 안 되게 거의 서술자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논평하고 제가 보기에 거의 그 부분은 논증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논증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근거 자료로서 사료를 거의 그냥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읽기도 힘들고 왜 꼭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어야 했는가 좀
그런 문제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서술을 봤을 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이게 이제 몰입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전략이 있더라도 그게 이렇게 균일하게 뭔가 좀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의견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서술의 중증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근데 제가 봤을 땐 일단 이제 홈플의 경우에 서술의 중층성이라기보다 상호 텍스트성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나오지만 강실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서동요에서 이제 가지고 오고, 그리고 화정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길게 이제 서술이 되고, 그러니까 아주 그 여러 가지 설화나 이런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따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좀 왜 그런 식으로 했으면 그것이 여기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저도 의문스러운데 일단 그 상호 텍스트성하고 중증성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다른 거고, 그래서 상호 텍스트성은 제가 뭐 이번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중증성이라는 게 헷갈렸던 게 서술의 중증성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시점의 중증성이라는 그럼 좀 이해가 쉬워지겠죠, 그죠? 시점 자체가 서술자 시점과 인물 시점, 그리고 원래 서술자하고 인물은 시점이 다르잖아. 서술자 시점이라는 말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그 서술자가 정말 이렇게 인물처럼 등장하는, 인물 시점으로 등장하는 거. 그리고 그런 얘기니까 지금 서술의 중증성과 상호 텍스트성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나중에 6번째 논문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얘기가 그 뒤로 몰입화 전략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작가가 몰입화 전략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최소한 우리가 판소리에서 고수가, 그죠? 고수가 직접 그게 청중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방식이 소설에서 쓰였다는 것이고, 후반부로 가서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홈플에서는 서술자가 뭔가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할 때 이것이 그러니까 진짜다. 이건 내가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 당신들이 믿어도 좋다라는 식으로 설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독자가 있고 서술자가 이제 매개를 하면서 인물들을 거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독자는 아무래도 서술자의 얘기에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서술자가 뭐라고 하면은 서술자가 표현한 감정, 지금 이덕화 선생님이 화가 나셨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죠? 그게 서술자라면은 그 말을 믿는 거죠. 이덕화 선생님 표정을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독자가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몰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 토지에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담론을 얘기하고도 자꾸 이렇게 뭉쳐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게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뭉치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술자와 독자의 관계라면 독자가 서술자 그런 얘기를 할 때 귀를 쫑긋하면서 이렇게 몰입하려고 하는데 중간중간 자꾸 이렇게 재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약간 거리두기 전략을 취한 게 아닌가. 둘 다 해서 처음부터 그런 어떤 작가의 의도가 있지 않았겠는가. 두 의도 다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차치하고 오늘 뭐 그런 얘기까지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어쨌든 작가의 의도가 좀 이렇게 몰입을 시키려고 했고, 오히려 이렇게 약간 몰입하는 건 좀 부담스럽고,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던졌으니까 니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소설이 토지에서는 좀 더 이렇게 많았던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덕화 선생님이 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저게 몰입화를 이제 저는 들을 때 홈플에서 정서적 극대화라고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강실이가 집에서 그러니까 문을 닫고 창호지가 달린 문에서 이제 강모가 오는 듯한 느낌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숨을 죽이는 장면 같은 게 나와요. 그럴 때 독자들은 정말 강모가 오나 하고 굉장히 기대를 걸면서 숨을 죽이면서 그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그거를 저는 이제 정서적 극대화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 굉장히 그런 장면들이 홈플에서 많이 나타나요. 아까 이게 세변 선생님이 심진학이 역사 서술하는 그런 것이 몰입이 아니고, 그런 거는 몰입을 오히려 몰아내고
그런 정서적 극대화를 시켜가지고 독자를 그 장면에 완전히 그냥 몰입하게끔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홈플에서는 많이 나타나요. 그거를 몰입하라고 그러지, 그렇게 심진학 선생님의 서술은 그거는 독자들을 오히려 내쫓는 역할을 하지 몰입하라고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박성민 선생님 설명이 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저하고 제가 몰입하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네, 저도 이렇게 뒤에 막 그 긴 장광설에 사실 몰입할 수는 없었어요. 몰입할 수는 없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뭐 여전히 저는 아직 제 생각에 수정하기 좀 어려운 게 어쨌든 서술자가 전면에 나서서 독자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독자를 끌어당기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것이 그 내용상 특히 뒤로 갈수록 토지도 그렇고 홈플도 그렇고 독자가 그렇게 쉽게 끌어당겨지지는 않죠. 굉장히 궁금해요. 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렇게 장광설이 많아지느냐. 좀 토지나 홈플의 어떤 작가가 갖고 있던 어떤 쓰고 싶었던 전략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런 식의 다하소설 의견 또는 이렇게 하위 서사들의 관계가 느슨하게 해서 길어졌을 때 후반부에 가면은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근데 작가들의 긴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장면 하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편하게 서술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좀 친해져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독자가 1부, 2부, 3부를 읽고 하니까 이제 억울해서라도 4부, 5부를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저자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독자는 읽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렇게 독자가 약간 볼모가 된 듯한 느낌. 사실 전 정말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토지를 읽기도 받았고 홈플 읽기도 받고 후반부로 가는 것 같으면 내가 뭔가 볼모가 된 게 아닌가. 이런 계속 읽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것이 어떤 장점과 단점으로 동시에 기능한다. 무슨 특징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최배운 선생님 답변이 되셨나요?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근데 박상민 선생님께서 그 서술의 중증성이라는 개념을 어떤 서술자 시점이나 초점화의 측면에서 서술자 초점과 인물 초점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서술의 특징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토지와 홈플의 뭐 특징이라거나 공통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모든 소설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들이고 특히 장편 소설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최배운 선생님의 코멘트 적극 수용하셔서 좋은 논문으로 완성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사회자도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질문할 수 없는데. 질문할 수 없다고. 이덕화 교수님께서 질문하면 안 된다 하시니 제가 사적으로 확인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실 거리가 있으신지요?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말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아마도 발표하시는 분 한 분의 토론자가 두 분씩 이제 논의를 이루어 가다 보니까 훨씬 더 발표 논문보다도 질문거리나 더 풍요로운 이야기들이 나누어져서 추가적인 질문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희 토지학회 회장님의 마무리 인사말, 이용옥 교수님의 마무리 인사말로 오늘 학술대회를 좀 마쳐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네, 회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종합 토론이 잘 이루어질까 했는데, 우리 장미영 선생님이 너무나 능숙하게 잘 진행하셨고, 또 12개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종합 토론까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각도에서 두 작품을 봤고 왜 우리가 두 작품을 같이 봐야 되고 서로 보완해서 봐야 되는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두 작품에 대한 몇 편의 글을 썼는데요.
그런 제가 좀 주목한 것은 그 원심력과 구심력이었습니다. 두 작품 다 뭔가를 지키려고도 하고 또 뭔가 변화시키려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통적으로 볼 수도 있으면서 또 상당히 다른 느낌 이런 어떤 직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형식으로 존재하는 아주 복된 이런 연구 모임들이 더욱 활성화돼서 이 좋은 성과가 학문적 성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두 서울과 전주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이용우 국문학회 회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국어문학회도 다다음 주에 전국 학술대회를 준비 중에 있는데 아마 이렇게 줌을 이용한 온라인 학술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술대회 주제는 뉴노멀 시대의 지식과 지식 생태계 운명이라고 잡아봤는데 저희는 이제 전문학회 종합학회다 보니까 국어와 고전문학, 현대문학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해서 아마 앞으로 뉴노멀 시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이 교육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변화들이 있을 건데 그건 당연히 아마 지식인과 또 대학이라고 학문 공동체에도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한 3, 4시간 이렇게 관전자 입장에서 선생님들 발표하고 토론하는 거를 보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상적인 학문의 어떤 커뮤니티가 빠른 속도로 좀 변화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사실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의 이런 실시간 온라인 학술대회지만 아마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경험이었고요. 다다음 주 저희 학회 학술대회에서도 혹시 관심이 있으신 토지학회의 회원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초대해서 저희 학회에서 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 토지학회 봄, 여름에 더 깊어졌지만 정기학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